하룻밤 같이 자면 봐줄게. 질척한 아스팔트 바닥 위로 여자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롭게 울렸다. 마치 잘 벼려진 유리 조각처럼 눅눅하고 무거운 밤 공기를 단번에 베어버리는 듯한 소리였다. 후끈한 기름 냄새와 빗물이 뒤섞여 묘한 비린내를 풍기는 낡은 포장마차 앞에서 여자는 턱을 치켜든 채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흠뻑 젖은 명품 실크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어 값비싼 속옷의 윤곽을 희미하게 드러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경멸과 짜증,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인 오만한 눈빛이 남자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었다. 남자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뜨거운 철판 위에서 마지막 남은 닭꼬치를 뒤집을 뿐이었다. 치익하고 살코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묘하게 선명했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투박한 손가락은 수년간 반복된 고된 노동의 증거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달아빠진 티셔츠와 기름때 묻은 앞치마. 누가 봐도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도시의 평범한 자영업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건의 발단은 고작 10분 전이었다. 한미연합정보작전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주한미군 정보사 소속 에블린 레이드 대위는 부대 밖으로 나와 술을 마셨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탈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터질 듯한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비틀거리며 걷던 그녀의 어깨를 건장한 남자 셋이 일부러 부딪혀왔다. 시커먼 문신과 싸구려 향수 냄새를 풍기는 동네에서 힘이나 쓰는 부류의 인간들이었다. 어이구 아가씨, 술 많이 마셨네. 오빠들이랑 같이 한 잔 더 할까? 희희낙낙거리며 에블린의 팔을 잡아 끄는 손길은 노골적이고 불쾌했다. 에블린은 미군 특수훈련으로 단련된 몸이었다. 웬만한 남자는 상대도 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이었고 그녀는 군복이 아닌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해야 했다. 이거 놔. 그녀가 차갑게 쏘아붙이며 팔을 뿌리치려던 순간이었다. 그만들 하시지. 무뚝뚝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포장마차 주인 권도윤이었다. 그는 양념통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위협적인 태도도 날카로운 눈빛도 아니었다. 그저 영업 방해되니 나가달라는 지극히 사무적인 말투였다. 불량배들은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아저씨는? 장사 안 돼서 미쳤나? 우리 손님한테 작업 거는 거 안 보여? 한 놈이 권도윤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좋은 말 할 때 꺼져. 닭꼬치나 구울 것이지. 바로 그때였다. 권도윤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들고 있던 양념통을 놓는 척하며 불량배의 손목을 스치듯 툭 쳤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불량배의 입에서 억하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악, 내 손목, 이 새끼가. 놈의 손목이 기묘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손목 관절 안쪽의 신경 다발을 정확히 가격당해 팔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퍼져나갔다.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네, 손님. 권도윤은 떨어진 양념통을 주우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머지 두 놈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그는 불량배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10초 준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불량배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손목을 부여잡은 동료를 부축하며 욕설을 내뱉고는 꽁무니를 뺐다. 에블린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우연이겠지. 운이 좋았던 거야. 저런 허름한 아저씨가 뭘 안다고. 그녀는 자신의 판단을 합리화했다.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저런 남자에게 도움받았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고맙다는 말 대신 그녀는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철판 위에 던졌다. 이거면 수고비로 충분하겠지?
그리고 아까 개들한테 맞은 거 이걸로 치료하고. 그녀의 말투는 명백한 조롱이었다. 권도윤은 돈다발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젖은 행주로 철판을 닦아냈다.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시죠. 그의 무심한 태도는 에블린의 오만함에 불을 질렀다. 이깟 포장마차 주인이 감히 나를 무시해?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턱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술기운과 홧김에 이성이 마비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그 말을 내뱉고 만 것이다. 하룻밤 같이 자면 봐줄게. 내 경호원들보다 쓸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때? 이재한, 당신 같은 사람에겐 횡재 아니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포장마차 안에 모든 소음이 왔는 듯했다. 빗소리도 기름 튀는 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처음으로 남자가 고개를 들어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운 심연과 같았다. 분노도 당황도 아닌 모든 감정이 거세된 텅 빈 눈동자였다.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에블린은 자기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술 기운이 거짓말처럼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닭꼬치를 굽기 시작했다. 완벽한 무시였다.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그녀가 내뱉은 모욕적인 말 자체를 지워버리는 듯한 행동이었다. 에블린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화를 냈다면 대응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저 침묵은 그녀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가장 치욕적인 거절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던졌던 돈다발을 신경질적으로 움켜쥐고 돌아섰다. 두고 봐. 오늘 이 모욕 반드시 갚아줄 테니. 그녀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룻밤의 제안이 앞으로 어떤 지옥을 불러오게 될지를. 전장의 신이라 불렸던 남자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는 그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것이었다. 두 사람의 강렬하고 불쾌한 첫 만남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들의 인연이 단순한 악연을 넘어 생사를 건 거대한 운명으로 휘몰아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뒷이야기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지하 벙커의 브리핑룸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의 위성사진과 복잡한 작전 계획도가 떠 있었고,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한미 양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 상석에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 차림의 에블린 레이드 대위가 앉아 있었다. 일주일 전 밤에 흐트러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다시 냉철하고 이성적인 엘리트 장교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찌푸려지는 미간은 그날 밤의 치욕적인 기억이 아직 그녀를 괴롭히고 있음을 희미하게 드러냈다. 작전명 나이트호크. 목표는 국제 무기 밀매 조직 판도라의 아시아 총책임자 제이슨 생포. 최근 입수된 첩보에 따르면 제이슨은 내일 밤 11시 서울의 한 은신처에서 북한 측 인사와 접선할 예정이다. 한국 측 국정원 요원이 브리핑을 이어갔다. 문제는 접선 장소입니다. 용산구 후암동의 재개발 직전인 낡은 주택가.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고 CCTV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위성이나 드론으로는 내부 동선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에블린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에 표시된 작전 지역을 노려보았다. 붉은 원으로 표시된 곳은 일주일 전 그녀가 만취해서 헤맸던 바로 그 동네였다. 불쾌한 기억이 되살아나며 입안이 썼다. 그래서 대안은?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현지 정보원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 지형지물과 인간관계망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비공식 자문. 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팀을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루트로 안내하게 할 겁니다.
국정원 요원의 말에 에블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논리적인 판단이었다. 적임자는 찾았나? 네, 찾았습니다. 사실 이 작전의 성공 여부는 그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들어오시죠. 끼익 하고 브리핑룸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남자의 모습에 에블린의 푸른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권도윤이었다. 일주일 전 그 포장마차에서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남자. 그는 국정원 요원에게 지급받은 듯한 어색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값비싼 옷도 그의 몸에 밴 숯불 냄새와 고단한 삶의 흔적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에블린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다. 브리핑룸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이 기묘한 재회에 서린 살얼음 같은 분위기를 모두가 감지했다. 에블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이런 끔찍한 형태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그것도 자신이 현장 지휘관이고 그 남자는 일개 자문인 상황에서. 소개하지. 권도윤 씨. 전직 특수 임무 수행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다. 국정원 요원이 그의 과거를 뭉뚱그려 설명했다. 에블린은 코웃음을 쳤다. 특수 임무? 고작 동네 불량배나 상대하는 게? 잠깐. 이 작전의 현장 지휘관은 나다. 자문 선임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나에게 있어 저 사람의 경력을 상세히 브리핑해. 뭘 믿고 우리 팀의 목숨을 저런 사람 손에 맡기라는 거지? 그녀는 권도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국정원 요원에게 쏘아붙였다. 권도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전 계획도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마치 에블린의 분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의 태도는 에블린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대위님, 권 선생의 신원은 국가 기밀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죠. 저분이 고개를 저으면 이 작전은 시작도 못합니다. 저분 없이는 제이슨의 은신처 100m 안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국정원 요원의 단호한 말에 에블린은 입을 다물었다. 상관의 명령이었다. 그녀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권도윤을 노려보았다. 좋아. 하지만 분명히 해두지. 당신은 자문일 뿐이야. 현장의 모든 판단과 명령은 내가 내린다. 내 허락 없이는 숨도 함부로 쉬지 마. 알아들었나, 포장마차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권도윤이 입을 열었다. 그는 작전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이 루트는 안 돼. 뭐라고? C루트. 지도상으로는 가장 짧고 은밀해 보이지만 적인 함정이야.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무슨 근거로? 우리의 최첨단 위성과 드론이 분석한 최적의 경로다. 당신 같은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지? 저 골목 끝에는 폐쇄된 지 오래된 양조장이 있어. 지도에는 안 나와. 3년 전부터 비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밤마다 트럭들이 드나들더군. 양조장 지하에는 이 동네 전체를 잇는 하수관이 있고, 그는 마치 동네 지도를 머릿속에 통째로 외운 사람처럼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매일 밤 그 앞에서 장사하니까. 술 취한 손님들이 거기다 노상 방류하러 들어가는 걸 수십 번 봤지. 지극히 현실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정보였다. 에블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팀이 수백만 달러짜리 장비로 며칠 밤낮을 분석한 데이터보다 저 남자의 경험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헛소리, 작전은 내 계획대로 진행한다. 당신은 그저 얌전히 앉아서 우리가 제이슨을 체포해 오는 걸 구경이나 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에블린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권도윤을 일부러 어깨로 치고 지나갔다.
권도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상관의 오판, 무시당한 경고, 그리고 눈앞에서 죽어간 동료들. 그는 이 작전의 끝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때로는 직접 겪어봐야만 깨닫는 지옥도 있는 법이니까. 작전 당일 밤 10시 50분, 후암동의 낡은 주택가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재개발을 앞둔 동네는 가로등마저 절반은 꺼져 있었고, 버려진 집들의 깨진 창문이 어둠 속에서 탄 눈처럼 번들거렸다. 에블린 레이드 대위는 최첨단 야간 투시경을 통해 잿빛으로 변한 골목 안을 샅샅이 훑었다. 귓속의 이니어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 외에 아무런 잡음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알파팀, 목표 건물 30m 전방. 이상 없음. 브라보팀, 후방 확보 완료. 팀원들의 나직한 보고가 이어졌다. 에블린은 지휘 차량 안에서 여러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주시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봐라, 권도윤. 당신의 그 원시적인 감 따위는 틀렸어. 결국 이기는 건 데이터와 기술이야. 그녀는 모니터 한쪽 구석에 비친 권도윤의 포장마차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권도윤은 약속대로 포장마차 안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의 역할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연락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에블린에게 그는 이제 전력 외 인원이었다. 작전 개시 2분 전, 전원 최종 침투 준비. 에블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알파팀 대원들이 소음기를 단소총을 겨눈 채 제이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2층짜리 붉은 벽돌집을 향해 소리 없이 접근했다. 권도윤이 함정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씨 루트였다. 에블린은 일부러 그 경로를 택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그 포장마차 주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너무나도 순조로웠다. 권도윤은 포장마차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지만 온몸의 감각은 거대한 레이더처럼 동네 전체의 공기 흐름을 읽고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미세한 진동, 빗물에 섞인 낯선 기름 냄새, 그리고 어둠 속에 숨은 너무나도 많은 호흡들, 덫을 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포식자들의 숨소리였다. 그는 이니어를 통해 에블린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레이드 대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장 팀을 철수시켜. 그 집은 텅 비었고 너희는 지금 거대한 개미지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에블린의 이니어에서 권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닥쳐, 포장마차. 작전 중에 혼선을 주지 마. 이건 명령 불복종이야. 그녀는 통신 채널에서 권도윤의 주파수를 차단해 버렸다. 그리고 알파팀에게 최종 명령을 내렸다. 진입, 쾅. 알파팀이 특수 제작된 폭약으로 현관문을 날리고 안으로 섬광탄을 던져 넣었다. 번쩍이는 빛과 함께 귀를 찢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클리어, 1층 이상 없음. 제이슨은 없다. 2층도 클리어, 아무도 없어. 허무한 보고가 이어졌다. 권도윤의 말이 맞았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에블린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무언가가 기어올랐다. 뭔가 잘못됐다. 이것은 단순한 헛걸음이 아니었다. 전원 퇴각. 당장 그 집에서 빠져나와. 이건 함정이다. 그녀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알파팀이 밖으로 뛰쳐나오려는 순간 그들이 들어왔던 골목의 양쪽 끝에서 기관총 불빛이 번쩍였다. 두두두두두.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수십 발의 총알이 비 오듯 쏟아졌다. 알파팀 대원들은 피할 곳도 없이 총알 세례를 정면으로 맞았다. 비명과 함께 건장한 사내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알파팀 피격, 전멸, 반복한다. 알파팀 전멸. 브라보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통신망을 뒤덮었다.
에블린은 눈앞의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가장 신뢰하던 최정예 팀원들이 불과 몇 초 만에 시체 더미로 변해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데이터, 기술, 최첨단 장비. 그 모든 것이 이 원시적인 매복 공격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대위님, 저희도 포위됐습니다. 적 병력 예상의 3배 이상입니다. 브라보 팀의 보고와 함께 지휘 차량의 창문으로도 총알이 날아와 박히기 시작했다. 핑, 핑. 방탄유리에 금이 가고 차량 내부의 첨단 장비들이 스파크를 튀기며 터져나갔다. 통신이 두절되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공포가 심장을 캐차매는 듯한 고통과 함께 밀려왔다.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 아끼던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총알이 빗발치는 차량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릴 뿐이었다. 그때였다.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차단했던 비상 채널에서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한 권도윤의 목소리였다. 고개 숙여. 그리고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에블린은 홀린 듯이 몸을 더 깊숙이 숙였다. 내가 간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포장마차의 낡은 천막이 칼로 벤 듯이 찢겨나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권도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발견한 흑표범처럼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맨손이었다. 하지만 그가 들고 있던 뜨거운 철판을 뒤집는 뒤집개 하나가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도 위험하게 느껴졌다. 이제부터는 그의 전쟁이었다. 에블린은 지휘 차량에 깨진 방탄유리 틈으로 숨을 죽인 채 밖을 내다보았다. 빗발치는 총성과 피비린내, 화약 냄새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권도윤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철판 뒤집개가 들려 있었다. 그 모습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중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고작 요리도구 하나라니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에블린의 눈앞에서 상식을 파괴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권도윤은 적들이 총을 쏘아대는 정면으로 달려들지 않았다. 그는 몸을 낮춰 포장마차의 가스통 밸브를 발로 걷어찼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액화가스가 안개처럼 뿜어져 나와 자욱하게 바닥에 깔렸다. 가스다. 쏴서 터뜨려. 적들 중 하나가 소리쳤다. 하지만 권도윤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연기처럼 어두운 골목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에블린이 눈을 깜빡이는 찰나였다. 적들의 후방 낡은 담벼락 위로 검은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다. 권도윤이었다.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담벼락에 착지하더니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의 등 뒤로 뛰어내렸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권도윤의 팔꿈치가 적의 목덜미를 정확히 가격했다. 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졌다. 권도윤은 쓰러진 적의 소총을 빼앗는 대신 허리춤에 있던 대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모든 것이 5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에블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움직임, 저 속도. 저것은 일반인이 흉내낼 수 있는 몸놀림이 아니었다. 수만 번의 반복 훈련을 통해 몸에 각인된 살인의 최적화된 움직임. 그녀가 훈련 교본에서나 보았던 고스트의 움직임이었다. 빌어먹을 어디 갔어? 찾아. 적들은 당황하여 사방으로 총구를 휘둘렀다. 바로 그때 권도윤은 그들의 발밑에 있었다. 그는 바닥에 깔린 가스 연기를 엄폐물 삼아 포복 자세로 기어가 다른 적의 발목을 낚아챘다. 놈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권도윤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손에 든 대검으로 놈의 허벅지 동맥을 그어버렸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는 살인을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제압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그는 더 이상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었다. 과거 적들에게 검은 베레의 악마라 불렸던 특전사 교관, 바로 그 자신으로 돌아온 것이다. 크악! 비명이 터져 나오자 적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권도유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놈을 방패 삼아 앞으로 굴렀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다. 그것은 포장마차에서 들고 나온 뜨거운 닭꼬치였다. 꼬치 끝에 묻어있던 벌건 양념이 한 놈의 눈에 정확히 명중했다. 악, 내 눈. 캡사이신보다 독한 청양고추 양념이 눈의 점막을 태우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놈이 눈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사이 권도유는 이미 그의 턱 밑까지 파고들어 있었다. 손에 든 대검이 놈의 심장을 아래에서 위로 꿰뚫었다. 에블린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눈앞의 남자는 인간 병기 그 자체였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했다. 낡은 쓰레기통 뚜껑을 방패 삼아 총알을 튕겨내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소주병으로 적의 목을 그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살상력을 끌어내는 완벽하게 계산된 전투기술.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자신이 포장마차 주인이라며 모욕했던 저 남자는 자신 같은 엘리트 장교 수십 명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일주일 전 그가 불량배를 제압했던 방식은 힘의 과시가 아니었다. 벌레를 쫓아내듯 최소한의 힘만을 사용한 자비에 가까운 행위였다는 것을. 10여 명의 중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은 불과 3분 만에 전멸했다. 골목 안에는 시체들과 피, 그리고 자욱한 가스 냄새만이 남았다. 권도유는 피 묻은 대검을 털어내며 천천히 에블린의 지휘 차량으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은 에블린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가 차량 문을 열었다. 에블린은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일어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적들의 본대가 몰려올 거다. 에블린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혹은 고맙다 같은 말들은 이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졌다. 권도유는 그녀의 군복 소매를 찢어 자신의 팔에 난 가벼운 총상을 대충 둘러맸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적의 무전기를 주워들었다. 무전기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델타팀 응답하라. 무슨 일인가? 제이슨 들리는가? 권도유는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태연하게 방금 자신이 죽인 테러리스트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대답했다. 여기는 델타. 침입자들을 모두 처리했다. 약간의 손실이 있었지만 문제없다. 그의 목소리 톤, 억양, 심지어 숨소리까지 완벽한 위장이었다. 에블린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저 남자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잘했다. 30분 뒤 B포인트에서 합류한다. 무전이 끊겼다. 30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야. 권도유는 무전기를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붙잡다. 따라와. 살고 싶으면. 그는 에블린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이 지옥의 지휘관은 자신이라는 것을 그의 모든 행동이 말해주고 있었다. 권도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에블린을 이끌었다. 그가 향한 곳은 대로변이 아닌 좁고 악취나는 하수구 입구였다. 들어가. 그가 쇠격자 뚜껑을 맨손으로 들어 올리며 짧게 명령했다. 에블린은 역한 냄새에 코를 막으며 주저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평생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시공쥐나 다닐 법하니 어두운 구멍은 공포 그 자체였다. 싫어. 여긴 너무 더러워. 죽는 것보다 더러운 게 낫다. 5초 주지. 5, 4. 그의 카운트다운에 에블린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가운 물이 흐르는 하수구 안으로 몸을 미끄러뜨렸다.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군화 안으로 스며들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발에 채였다. 권도윤이 뒤따라 들어와 뚜껑을 닫자 완벽한 어둠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발밑에서 찰박거리는 물소리와 서로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내 어깨 잡아.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 권도윤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나지막이 들려왔다. 에블린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단단한 어깨를 붙잡았다. 젖은 전투복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체온이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들은 허리를 숙인 채 좁은 하수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다. 권도윤은 손전등 하나 없이 벽에 난 흠집과 공기의 흐름만으로 방향을 잡는 듯했다. 그는 이 도시의 혈관과도 같은 지하 세계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한참을 걸었을까 에블린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악, 왜 그래? 권도윤이 급히 몸을 돌렸다. 다리가 에블린의 목소리가 고통으로 끊겼다. 아까 차량이 피격될 때 파편이 튄 모양이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통증이 몰려온 것이다. 권도윤은 주머니에서 비상용 소형 라이터를 꺼내 켰다. 희미한 불빛 아래 에블린의 바지 허벅지 부분이 붉게 젖어 있었다. 날카로운 금속 파편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젠장. 권도윤은 짧게 욕설을 뱉었다. 이대로 두면 과다출혈이나 파상풍으로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에블린을 부축해 비교적 물이 얕은 곳으로 옮겼다. 바지 벗어. 뭐라고? 치료해야 해. 못 들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부상병을 치료하는 군의관처럼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에블린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띠를 풀었다. 권도윤은 대검을 라이터 불에 달구어 소독한 뒤 망설임 없이 그녀의 상처 부위를 절개했다. 에블린이 이를 악물었다. 살을 찢는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권도윤의 손놀림은 거칠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그는 최소한의 절개로 파편을 정확히 찾아내 칼끝으로 조심스럽게 후벼 파냈다. 뚝 하고 파편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지혈이 문제였다. 붕대도 소독약도 없었다. 권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찢어진 옷소매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포장마차에서 쓰는 양념통에 담겨있던 고운 고춧가루였다. 미쳤어?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겠다고? 에블린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켜 최고의 천연 지혈제다. 군 시절 정글에서 독사에 물린 동료에게 된장을 발라 살린 적도 있어. 믿어. 그는 에블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상처 위에 붉은 가루를 쏟아부었다. 으아악, 지옥 같은 고통이었다. 상처에 불을 지르는 듯한 통증에 에블린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콸콸 쏟아지던 피가 점차 고기 시작했다. 권도윤은 자신의 남은 옷 조각으로 상처를 단단히 동여맸다. 다 됐다. 이제 좀 걸을 수 있겠어?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에블린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에블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기댔다. 힘의 역학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라 그의 보호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옛날에 미군들이 쓰던 비상 벙커가 있어. 거기까지만 가면 일단 안전하다. 권도윤은 에블린을 부축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체중이 거의 전부 그에게 실렸지만 그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얼마나 걸었을까? 그들은 마침내 거대한 원형 철문 앞에 도착했다. 권도윤은 문에 달린 낡은 다이얼을 능숙하게 돌렸다. 몇 번의 클릭 소리 끝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곰팡내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벙커 안으로 들어섰다. 권도윤이 비상전력을 켜자 희미한 백열등이 켜지며 내부의 모습을 드러냈다. 녹슨 철제 침대와 텅 빈 캐비닛 몇 개가 전부인 버려진 공간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비와 추위 그리고 적들의 추격을 피할 수는 있었다. 에블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다. 권도윤은 비상 구급 상자를 찾아내 제대로 된 소독약과 붕대로 그녀의 상처를 다시 처치해 주었다. 좀 쉬어. 내가 망을 볼 테니. 그가 침대 위에 낡은 군용 담요를 깔아주며 말했다. 에블린은 담요를 뒤집어 썼지만 추위가 가시지 않았다. 부상으로 인한 쇼크와 젖은 옷 때문이었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추워. 이를 악물었지만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권도윤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꽉 껴안았다. 뭐 하는 거야? 에블린이 당황하여 버둥거렸다. 체온 유지. 저체온증으로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를 감싸 안은 팔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든든했다. 에블린은 저항을 멈췄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귀를 대자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쿵.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소리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결에 그녀는 적들의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제이슨이 놓친 건 그 여자가 아니라 여자와 함께 있던 유령이다. 그 유령을 찾아 제거하라. 최우선 목표다. 에블린은 그때까지도 몰랐다. 자신이 우연히 휘말린 이 사건의 진짜 목표가 바로 옆에서 자신을 품에 안고 잠든 이 남자라는 것을. 새벽녘 벙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에블린은 눈을 떴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지난밤의 지옥 같은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권도윤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가 밤새도록 자신을 그렇게 안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은 무뚝뚝하고 냉정해 보이던 평소와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상처받은 아이처럼 보였다. 이마와 뺨에 난 자잘한 상처들,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미세한 신음. 그 역시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쓸었다. 까끌까끌한 수염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그때 권도윤이 번쩍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한순간에 경계태세로 돌아온 맹수의 눈빛이었다. 에블린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다. 일어났어?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권도윤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몸을 일으켰다. 몸은 좀 어때? 열은 내린 것 같군. 그는 에블린의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구석에 있던 수통을 가져와 건넸다. 마셔. 밤새 땀을 많이 흘렸을 거야. 에블린은 말없이 물을 받아 마셨다.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다. 이제 어떡할 거야? 여기서 계속 숨어 있을 수만은 없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하룻밤 사이 그녀는 군사학교에서 배운 그 어떤 이론보다 더 값진 실전 경험을 했다.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해야지. 권도윤은 벙커 한쪽에 있던 낡은 통신 장비로 다가갔다. 구형 군용 무전기였지만 그는 익숙한 솜씨로 전원을 켜고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다. 치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여러 채널의 교신 내용이 흘러나왔다. 대부분은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한 경찰과 군의 공식적인 교신이었다. 생존자 미군 장교 1명, 한국인 민간인 자문 1명, 현재 실종 상태. 테러 조직 판도라의 소행으로 추정되나 배후는 불분명. 권도윤은 다이얼을 계속 돌렸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멈췄다. 암호화된 군 내부 통신망이었다.
이걸 어떻게 해독해? 에블린이 의아한 눈으로 물었다. 옛날에 내가 만들었던 거니까. 권도윤이 덤덤하게 대답하며 장비를 조작했다. 몇 번의 조작 끝에 암호화된 교신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나이트호크는 실패했다. 유령이 끼어들었어. 목표물 제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쪽 요원 손실이 막심하다. 젠장. 고작 포장마차 주인 하나를 처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윗선에서 진노하셨다. 무슨 수를 써서든 유령을 처리해. 그 여자는 미끼일 뿐이야. 진짜 목표는 권도윤 그놈이다. 에블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교신은 테러리스트들의 것이 아니었다. 군 혹은 정보기관 내부자의 목소리였다. 게다가 그들의 진짜 목표는 자신이 아니라 권도윤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윗선이라니? 유령이 너라고? 그녀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권도윤을 쳐다보았다. 권도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번 작전은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거야. 제이슨을 잡는다는 건 핑계고 진짜 목적은 나를 밖으로 끌어내서 제거하는 거였지. 왜? 누가? 도대체 왜 너를?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 권도윤은 낡은 철제 의자에 앉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입을 열었다. 5년 전 나는 특전사 대테러팀 교관이자 팀장이었다. 중동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던 중 우리 팀은 적에게 완벽하게 포위당했어. 작전 정보, 이동 경로, 심지어 우리 팀원들의 신상까지 적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 내부 배신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결과는 나 혼자 살아남고 팀원 11명이 전멸했다. 나는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상급 부대를 의심했고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어. 군수물자 횡령, 무기 밀매, 판도라와 손을 잡고 검은 돈을 챙기고 있었던 거야. 바로 너희 미군 내의 일부 부패 세력과 함께. 에블린은 숨을 삼켰다. 이야기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증거를 거의 다 잡았을 때쯤 나는 의문의 사고를 당하고 강제 전역 처리됐어. 그리고 지난 5년간 죽은 듯이 포장마차를 하며 때를 기다렸지. 그들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 내가 가진 증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거야. 너를 미끼로 써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지휘했던 나이트호크 작전은 부패한 군 내부 세력이 권도윤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거대한 연극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팀원들은 그저 장기판 위의 졸에 불과했다. 분노와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돌아갈 곳도 믿을 사람도 없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아니, 있다. 권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젖어 있지 않았다. 복수를 다짐하는 전사의 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놈들이 판을 벌였으니 이제 우리가 그 판을 뒤엎을 차례다. 어떻게? 놈들은 우리가 이 벙커에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야. 여기서 우리는 유령이 되어 놈들의 심장부를 역으로 공격한다. 5년 전 내 동료들을 죽게 만든 그놈들의 숨통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줄 거야. 그는 벽에 걸려있던 낡은 군용 배낭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통신 장비와 위장복, 그리고 비상식량들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넌 달라. 넌 이 일에 끼어들 필요 없어. 내가 안전한 곳으로 빼내줄 테니 본국으로 돌아가. 싫어. 에블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부하들이 죽었어. 나도 그 개자식들에게 갚아줘야 할 빚이 있어. 그리고 난 이제 당신 혼자 가게 둘 수 없어. 그녀는 권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경멸이 아닌 깊은 신뢰와 연대감이 담겨 있었다. 나도 싸우게 해줘. 당신의 무기가 되어줄게.
내 정보 분석 능력이면 놈들의 통신망을 뚫고 배신자의 꼬리를 잡을 수 있어. 권도윤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웃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넌 내 팀원이다. 계급장 떼고 명령은 내가 내린다. 할 수 있겠어? 물론이지, 교관님. 에블린이 처음으로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두 사람의 팀 고스트였다. 그들의 위험한 반격이 이 어둡고 차가운 지하 벙커에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자세가 너무 높아 적에게 머리를 쏴달라고 광고하는 건가? 권도윤의 불호령이 벙커의 벽을 때리고 울렸다. 땀으로 흠뻑 젖은 에블린은 이를 악물고 포복 자세를 더욱 낮췄다. 팔꿈치와 무릎이 거친 시멘트 바닥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지난 이틀 동안 이 버려진 벙커는 그녀에게 지옥의 훈련소가 되었다. 권도윤은 그녀를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민간인이나 동정해야 할 피해자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혹독하게 단련시켜야 할 신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선언했다. 넌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장교일지 몰라도 여긴 사관학교 강의실이 아니야. 여긴 실전이다. 머리로 싸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본능으로 싸우는 곳이라고. 그는 벙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훈련 도구로 활용했다. 녹슨 철제 파이프를 휘두르며 근접 격투수를 가르쳤고 낡은 전선을 이용해 즉석에서 함정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법을 훈련시켰다. 눈을 가리고 오직 소리와 감각만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훈련은 그녀를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더 빠르게. 망설이지 마. 망설이는 순간 넌 죽은 목숨이야. 권도윤은 한치의 자비도 없었다. 그는 에블린이 완벽한 자세를 취할 때까지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시켰다. 그녀가 지쳐 쓰러지면 그는 수통의 찬물을 그녀의 얼굴에 끼얹고 다시 일으켜 세웠다. 에블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혔다. 몸의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다. 그만, 나 못해. 난 전투 요원이 아니라 정보 장교란 말이야. 그녀가 울부짖으며 주저앉자 권도윤은 그녀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럼 죽어.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다가 놈들이 들이닥치면 내 그 잘난 머리통을 바닥에 조아리며 목숨이나 구걸하라고. 내 부하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벌써 잊었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에블린의 가슴에 박혔다. 눈앞에서 총알 세례를 맞고 쓰러져 가던 팀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일어섰다. 눈에는 눈물 대신 도끼가 서려 있었다. 훈련은 전투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권도윤은 그녀에게 생존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벙커 구석에서 자라난 버섯을 따서 식용과 독버섯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자신의 옷을 찢어 만든 필터로 오염된 물을 정수하는 법을 시연했다. 가장 중요한 건 위장이다. 넌 이제 에블린 레이드 대위가 아니야. 넌 이름도 계급도 없는 유령이다. 소리를 죽이고 냄새를 지우고 존재감을 없애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는 진흙과 숯을 섞어 그녀의 금발머리와 하얀 얼굴에 거칠게 발라주었다. 그녀의 정체성을 상징하던 아름다운 외모는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갔다. 혹독한 훈련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변화가 생겨났다. 처음에는 반목과 갈등뿐이었지만 함께 땀 흘리고 고통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에블린은 권도윤의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깊은 배려를 보았다. 그는 그녀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면서도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항상 한 발짝 뒤에서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탈진해 쓰러지면 그는 말없이 자신의 비상식량을 쪼개 건넸다. 밤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고 잠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체온 유지를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악몽에 시달리는 그녀를 지켜주려는 그의 유일한 위로 방식이었다.
권도윤 역시 에블린의 변화를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온실 속 화초 같던 그녀는 지옥의 훈련을 거치며 강인한 야생화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했다. 정보 장교 특유의 뛰어난 분석력과 암기력은 전투 기술을 익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한 번 가르쳐 준 것은 절대 잊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권도윤이 잠시 경계를 설어 나간 사이 에블린은 벙커의 낡은 통신 장비를 분해하고 재조립하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성능 개선. 이 구닥다리 장비로는 놈들의 암호 체계를 뚫는데 한계가 있어. 부품 몇 개를 조합해서 수신 감도를 높이고 역추적을 피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고 있어.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가처럼 능숙했다. 몇 시간 뒤 그녀는 마침내 낡은 무전기를 최첨단 도청 장비로 탈바꿈시켰다. 됐어. 이제 놈들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엿들을 수 있어. 그들이 어디서 누구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그녀가 헤드셋을 쓰자 그들의 운명을 뒤바꿀 결정적인 정보가 들려왔다. 블랙 다이아몬드는 내일 밤 평택항 제7 부두에서 이동시킨다. 거래 시각은 일시. 의원님도 직접 행차하실 거다. 블랙 다이아몬드는 5년 전 권도윤이 추적하던 신형 스텔스 미사일의 암호명이었다. 그리고 의원님은 이 모든 비리의 정점에 있는 인물, 바로 부패 세력의 수장이었다. 찾았다. 에블린의 눈이 빛났다. 권도윤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했다, 에블린. 넌 더 이상 신병이 아니야. 내 파트너다.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칭찬이었다. 에블린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훈련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유대감은 이제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그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마침내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평택항의 밤은 짙은 해무와 디젤 연료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안개 속에서 잠든 거인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부두를 밝히는 나트륨 등 불빛만이 오렌지색으로 축축한 공기를 물들이고 있었다. 제7부두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4번 창고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명의 보이지 않는 눈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창고 지붕 위, 컨테이너 더미 뒤, 심지어는 바다 쪽 부표 아래에도 저격수와 감시조가 배치되어 있었다. 거대한 음모의 거래 현장은 철통 같은 경비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이 포위망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미 2명의 유령이 그들의 심장부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권도윤과 에블린은 4번 창고 안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환풍기 덕트 내부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이틀 전 폐기물 수거 트럭의 밑바닥에 매달려 항만 보안 검색을 통과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 하수관을 통해 이 창고의 지하까지 잠입했다. 좁고 먼지 쌓인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조금도 불편한 기색이 없었다. 지하 벙커에서의 생존 훈련은 그들을 어떤 극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전사로 만들어 놓았다. 상황은 권도윤이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속삭였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를 단 권총이 들려 있었다. 에블린은 손목에 찬 소형 단말기를 통해 창고 내부의 열 감지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개조한 장비였다. 내부에 12명, 모두 자동 소총으로 무장. 2층 사무실에 2명, 아마도 거래 당사자들. 그리고 창고 중앙에 있는 컨테이너. 저 안에 블랙 다이아몬드가 있는 게 확실해. 비정상적인 고에너지 반응이 잡혀. 의원님은 아직 도착 안 했어. 약속 시간까지 20분 남았으니 곧 나타날 거야. 두 사람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미사일 밀매 현장을 촬영하여 부패 세력의 물증을 확보하는 것. 둘째, 5년 전 권도윤의 팀을 몰살시키고 이 모든 비리를 주도한 의원님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를 생포하는 것이었다.
물론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을 뚫고 이 모든 것을 해내야 했다. 계획대로 진행한다. 권도윤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의 계획은 무모할 정도로 대담했다. 정면 돌파가 아닌 혼란과 교란을 통해 적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심리전이었다. 에블린은 단말기를 조작해 창고 내부의 통신망에 접속했다. 지하 벙커에서 확보한 암호 코드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그녀는 적들의 무전 채널을 장악했다. 1단계 시작. 에블린이 키보드를 누르자 창고 반대편 구석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을 쏟아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젠장 시스템 오류인가? 가서 확인해봐. 용병 서너 명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권도윤이 환풍기 덮개를 소리 없이 열고 와이어에 몸을 매달아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는 어둠 속에 착지하여 방금 자리를 비운 감시탑 아래로 숨어들었다. 2단계. 에블린의 신호에 맞춰 이번에는 창고의 조명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정전인가 싶으면 다시 켜지고 색깔이 바뀌며 사이키 조명처럼 번쩍였다. 용병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통제실. 당장 조명 복구해. 리더로 보이는 자가 소리쳤지만 통제실과의 무전은 이미 에블린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 치지직 문제없다. 곧 복구된다. 전혀 다른 내용의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완벽한 혼돈 속에서 권도윤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는 조명이 꺼지는 찰나의 어둠을 이용해 이동하고 경보음과 무전 소음을 방패 삼아 적들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는 총을 쓰지 않았다. 소리 없이 한 명씩 목을 꺾고 급소를 찌르고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용병들은 동료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10분이 흘렀다. 창고 내부에 서 있는 용병은 이제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 젠장, 모두 정신 차려.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야. 침입자다. 마침내 상황을 파악한 리더가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다. 바로 그때 창고의 거대한 셔터가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부두의 찬바람과 함께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안으로 들어왔다. 의원님이 도착한 것이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바로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다. 국가안보를 부르짖던 그의 위선적인 얼굴이 조명 아래 드러났다. 그의 옆에는 판도라의 아시아 총책임자 제이슨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서야 어디 큰일을 맡기겠나. 국방위원장이 혀를 차며 용병 리더를 질책했다. 죄송합니다.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됐고 물건이나 확인하지. 그들이 컨테이너로 향하는 순간 에블린의 마지막 카드가 터졌다. 창고 안에 설치된 모든 스피커에서 그녀가 녹음해 두었던 국방위원장과 제이슨의 거래 내용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미사일 한 기당 $10,000, 대금은 스위스 비밀 계좌로. 하하, 역시 의원님과 일하는 건 깔끔해서 좋다니까. 자신들의 목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지자 국방위원장과 제이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꺼.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권도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컨테이너 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마지막 남은 용병의 목이 들려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5년 전 제 부하들 목숨값, 이제 받으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의 목소리처럼 차갑게 울렸다. 국방위원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저놈을 쏴. 당장 죽여. 제이슨과 남은 부하들이 일제히 권도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 권도윤은 컨테이너 뒤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가 총격으로 시선을 끄는 동안 천장의 환풍구에서 에블린이 와이어를 타고 내려와 국방위원장의 등 뒤에 착지했다. 체크메이트.
당신을 반역죄 및 이적 행위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가 국방위원장의 관자놀이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며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움직였다. 국방위원장도 제이슨도 아닌 바로 에블린이 가장 믿었던 동료이자 이번 작전의 미군 측 연락 장교였던 마이클 소령이었다. 그가 품에서 총을 꺼내 에블린의 머리를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에블린. 안 그러면 내 머리에 바람구멍이 날 테니. 배신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마이클, 내가 왜? 에블린의 목소리가 충격과 배신감으로 가늘게 떨렸다. 마이클 소령은 그녀가 웨스트포인트 시절부터 알고 지낸 가장 친한 동기이자 그녀가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던 동료였다. 그가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는 배신자라니.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마이클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에블린의 총을 빼앗았다. 미안하게 됐어, 이브. 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정의로웠지. 그래서 방해가 됐어.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우정이나 동료애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탐욕과 야망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돈 때문이었나? 아니면 진급? 권도윤이 컨테이너 위에서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시선은 마이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둘 다지. 이 바닥에서 정의감 따위로 밥 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너처럼 과거에 얽매여 포장마차나 하는 패배자로 늙고 싶지 않았거든. 유령. 마이클의 조롱에 권도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컨테이너에서 내려와 국방위원장과 제이슨 그리고 마이클과 에블린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무기가 없었다. 그는 양손을 들어 보이며 항복의 제스처를 취했다. 좋아, 내가 졌다. 이 여자는 풀어줘. 당신들이 원하는 건 나랑 내가 가진 증거잖아. 하, 이제 와서 동료애라도 발휘하시겠다? 늦었어. 너희 둘 다 여기서 죽는 거야. 그래야 내 비밀이 완벽하게 묻히지. 마이클은 에블린을 인질 삼아 자신의 몸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권도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마지막 유언이라도 남길 기회는 주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에블린은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귓속 이니어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도윤의 목소리였다. 그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속삭이고 있었다. 셋에 움직여, 내가 배운 대로. 그것은 훈련의 마지막 단계였다. 인질로 잡혔을 때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술. 에블린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눈빛이 도끼를 되찾았다. 하나. 권도윤이 천천히 무릎을 꿇는 척하며 자세를 낮췄다. 마이클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의 움직임에 쏠렸다. 둘. 에블린은 마이클의 품에 안긴 채 자신의 하이힐 뒷굽으로 그의 발등을 잇는 힘껏 찍어내렸다. 악! 예상치 못한 고통에 마이클의 몸이 움찔하며 총을 쥔 손에 힘이 풀렸다. 셋, 바로 그 순간이었다. 권도윤은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그는 총알처럼 날아 마이클을 덮치는 대신 에블린의 몸을 낚아채 옆으로 몸을 날렸다. 동시에 에블린은 권도윤에게 배운 대로 몸을 비틀어 마이클의 팔을 꺾고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모든 것이 1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탕! 마이클이 당황하여 쏜 총알은 허공을 갈랐다. 상황은 다시 혼전으로 바뀌었다. 국방위원장과 제이슨은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 했고 권도윤은 그들을 막아섰다. 에블린은 자신의 배신한 동료 마이클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내 손으로 날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브? 마이클이 칼을 뽑아들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넌 아직 너무 물러. 에블린은 뒷걸음질 치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권도윤에게 배운 근접 방어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에블린이 아니었다. 그녀는 싸우는 법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의 격투가 벌어지는 동안 권도윤은 국방위원장과 제이슨 그리고 남은 용병들을 상대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는 부상을 입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치명적이었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내 동료들 몫이다. 그는 국방위원장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제이슨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에블린 쪽을 돌아보았을 때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마이클이 에블린을 제압하고 그녀의 심장을 향해 칼을 내리꽂으려 하고 있었다. 안 돼. 권도윤의 외침과 함께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에블린을 향해 몸을 날렸다. 푹. 둔탁하고 섬뜩한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다. 시간은 멈춘 듯했다. 권도윤은 에블린을 대신하여 마이클의 칼을 자신의 등으로 받아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등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크억. 그의 입에서 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다. 에블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도윤 씨 그녀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마이클은 자신의 칼에 찔린 것이 에블린이 아닌 권도윤이라는 사실에 당황했다. 바로 그 찰나의 틈을 에블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를 집어들어 마이클의 머리를 전력을 다해 후려쳤다. 퍽! 마이클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기절했다. 도윤 씨, 정신 차려, 제발. 에블린은 쓰러져가는 권도윤을 부축했다. 그의 등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의 몸은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었다. 에블린, 그가 힘겹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괜찮아. 넌 무사하잖아. 그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안 돼, 죽지 마. 나한테 빚 갚아야지. 나랑 같이 포장마차 하기로 했잖아. 그녀가 울부짖었지만 그의 몸은 축 늘어질 뿐이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병원 복도의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에블린은 꼬박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수술실 앞을 지키던 시간,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그를 바라보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그녀에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권도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칼날이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갔지만 과다출혈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녀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응급구조대를 재촉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국방위원장과 마이클 소령을 필두로 한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 조직은 뿌리째 뽑혔고 판도라 역시 와해되었다. 에블린은 이번 사건을 해결한 영웅으로 추대받았지만 그녀는 어떤 칭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병실에 누워있는 한 남자에게 향해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권도윤이 마침내 눈을 떴다.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의자에서 불편하게 잠든 에블린의 모습이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그는 힘겹게 손을 움직여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 감촉에 에블린이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도윤 씨, 깨어났구나. 세상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꼴이 말이 아니네. 권도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 때문인데 이 바보야.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미안해. 뭐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했던 말. 당신을 모욕했던 거. 평생 후회할 거야. 난 정말 어리석었어.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권도윤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제안, 아직 유효한가? 뭐? 하룻밤 같이 자자는 거. 그의 뜬금없는 농담에 에블린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음을 터뜨렸다. 헛소리하지 마, 환자 주제에. 그럼 평생으로 바꾸지. 평생 내 옆에서 같이 닭꼬치나 구우면서 사는 건 어때?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하는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고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에블린은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의 마른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후암동의 낡았던 골목은 재개발 대신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 골목의 한가운데 권도윤의 포장마차가 다시 문을 열었다. 심야식당이라는 작은 간판이 내걸린 가게는 예전의 허름한 모습 대신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동네 어르신들, 퇴근길의 직장인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외국인들까지. 그들의 지친 하루를 위로해주는 것은 권도윤이 묵묵히 구워내는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술 한 잔이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허리에는 작은 흉터가 남았지만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사장님, 여기 닭꼬치 추가요. 네, 갑니다. 권도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에블린이었다. 그녀는 군복 대신 편안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 이후 미군 정보사에서 전역하고 국정원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왔어? 늦었네. 오늘따라 일이 많아서. 그녀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그의 옆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오랜 부부 같은 편안함과 신뢰가 흘렀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밤, 두 사람은 가게 앞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기억나?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거, 에블린이 웃으며 말했다. 기억나지? 어떤 잘난 미군 아가씨가 나한테 수작을 걸었잖아. 권도윤이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그때 그 제안 아직도 유효해.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룻밤 말고 평생. 권도윤은 소주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계약 성립.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작은 포장마차의 불빛이 두 사람의 미래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가장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되어 계속될 것이었다. 방금 들으신 권도윤과 에블린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빗줄기가 쏟아지던 낡은 포장마차 앞에서 시작된 이 지독한 악연이 생사를 넘나드는 거대한 운명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슴을 졸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저 한 편의 긴박감 넘치는 액션 로맨스를 즐긴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깊고 묵직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 속 관계와 선택,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에블린 대위의 차가운 오만함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계급, 지위, 그리고 명석한 두뇌라는 잣대로 세상을 재단합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권도윤은 그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포장마차 주인일 뿐이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이런 에블린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곤 할까요? 우리는 한 사람의 직업, 옷차림, 재산, 혹은 사회적 위치라는 껍데기를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그 낡고 초라한 모습 뒤에 어떤 상처가 숨겨져 있는지, 그 무뚝뚝한 표정 아래에 어떤 강인함과 고결한 정신이 잠들어 있는지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경고합니다. 섣부른 판단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하며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결코 외적인 조건으로 측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권도윤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을 뿐 그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에블린은 최첨단 장비와 데이터, 그리고 막강한 조직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예고된 함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힘은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권도윤의 힘은 달랐습니다. 그의 힘은 무기나 조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몸으로 체득한 경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타인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심지어는 주방도구 하나만으로도 중무장한 적들을 압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싸움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넘어 그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하게 단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강함은 근육의 크기나 무기의 성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지혜와 용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넓은 인맥과 같은 외적인 힘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에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우리를 진정으로 지탱해 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닐 겁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신념,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무기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 가슴 깊이 새겨줍니다. 권도윤이라는 인물은 또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동료들을 모두 잃은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고 세상과 등을 진 채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포장마차는 어쩌면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도피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전장으로 불러냈고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였던 특전사 시절의 기술들을 이제는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을 죽이던 그의 손은 에블린의 상처를 치료하고 적을 제압하던 그의 기술은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억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권도윤은 보여줍니다. 과거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아픈 경험과 실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어둠을 겪어봤기에 작은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나의 가장 큰 약점이 역설적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진정한 성장과 관계의 변화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만함의 결정체였던 에블린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권도윤에게 나도 싸우게 해줘. 당신의 무기가 되어줄게라고 말하는 장면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휘관의 자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대신 파트너의 자리로 내려와 기꺼이 그의 눈과 귀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며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그리고 한 명의 강인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용기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고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권도윤과 에블린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거대한 음모를 무너뜨렸듯이 우리의 삶 역시 혼자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권도윤과 에블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고독한 전사로,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는 용감한 모험가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진정한 힘을 믿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시련도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했던 권도윤, 혹은 스스로의 한계를 깨고 성장했던 에블린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본 콘텐츠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단체, 지명, 사건은 실제와 무관한 허구이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방할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분들께 교훈과 감동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창작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